네, 안녕하세요. 세르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진짜로 살벌한 전쟁이 됐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쪽은 이쪽은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거든요. 30년을 지배해왔던 친중 글로벌리즘 진영을 공격하는 입장이고 진영이 짜여서 뭐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서 미국이 이제 좀 잘못되더라도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계속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 친중 글로벌리즘 진영은 이번에 선거 부정이 밝혀져 가지고 판이 뒤집어지면 정말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독한 싸움이겠습니까? 일단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 그림이 이제 빅 미디어들이 바이든이 당선했습니다라고 떠드는 거고요. 문재인 586 집단이 떠드는 거고요. 조중동이 떠드는 겁니다. 바이든이 306표, 그 다음에 트럼프가 232표. 이렇게 이제 먹었다는 거죠. 대통령 선출인단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이제 미디어가 미리 이렇게 떠드는 거는 부정선거 시비가 별로 없다든지 뭐 아주 극히 일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떠들 수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 당선자라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면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법률 클리어 버전만 가지고 얘기하면 232 대 트럼프가 232, 바이든이 227 그리고 79석이 미정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미정 상태는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저기서 미시간 10석, 아니 위스콘신 10석, 미시간 16석, 펜실베니아 20석. 그래서 저 북쪽에 쪼르륵 3개가 46개고요. 그 다음에 네바다 6개, 아리조나 11개, 그리고 조지아 16개. 그렇게 남쪽으로 33개가 쪼르륵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79개가 미정인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주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또 주의회 이런 데서 오케이를 놔줘야 되는데 여긴 지금 쟁송이 걸려 있어서 오케이를 안 놓고 있는 주도 많고요. 오케이를 놨다 그래도 재판 결과 뒤집힐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엄청난 선거 부정 스토리여서 정말 살벌합니다. 살벌한 선거 부정 스토리예요. CIA 얘기도 나오고 어마무시합니다. 무슨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이 법률팀에서 제일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자주 출연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분이 누구냐? 아주 유명한 변호사죠. 시드니 파월 여성 변호사죠. 연방 검사 출신이고요.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무려. 그리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돼 있는 그런 분이죠. 이 시드니 파월이 이제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 프랑크푸르트라고는 안 밝혔는데 그 자기들이 서버 데이터를 압수해서 들여다 보니까 서버 데이터를 압수해서 들여다 보니까 최소 8천만 표 이상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버전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410석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까지 전부 공화당입니다. 네바다, 아리조나는 물론이고요. 조지아 물론이고요. 심지어 저 위에 메인, 그다음 뉴햄셔까지 전부 델라웨어가 아니라 저기 그 로드 아일랜드 거기까지도 전부 공화당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410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시드니 파월 자체는 410석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시드니 파월은 랜드슬라이드 빅토리고 최소 8천만 표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잡은 거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자, 부정선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저질러졌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제 전자개표기 등 앞단에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이 도미니언에 대해서 시드니 파월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부정선거를 위해서 탄생한 제품이고 그 후 이제 그 중남미에 보급됐고 그리고 캐나다 회사로 변신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자개표기 등 이제 그건 앞단이고요. 뒷단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야. 서버는 사이틀이 운영을 했다 그래요. 사이틀이라는 회사가 운영했는데 사이틀은
파산한 스페인 회사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버를 운영을 했고요. 11월 10일경 그 2018 행정명령에 의해서 육군 특수부대가 압수를 했다라고 트위터에서 많이 떠듭니다. 또 이 정보를 다루는 탐사 전문 매체들이 많이 떠드는데 이걸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주고 있질 않아요. 이 스마트매틱은 아마 한편으로는 사이트를 한편으로는 도미니언을 연결한 연결고리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러한 첨단 컴퓨터 시스템, 앞단에 있는 시스템 도미니언과 뒷단의 사이트를 조작을 해서 이제 그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현물로도 일을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명 확인 안 되는 가짜표 막 집어넣고 돌아가신 분 이름 빌려서 가짜표 막 만들어서 집어넣고 기한이 넘은 가짜표 만들어서 집어넣고, 특히 11월 4일 새벽에 문제의 주들에서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는 멈췄고요. 미시간에서는 사람을 몰아냈죠. 그러고서 이 가짜표 투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데이터 조작과 가짜표 투입, 가짜표 물타기 이 두 가지 방식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냐? 하나는 표, 봉투, 서명 포렌직이죠. 현물 포렌직이에요. 재검표 오딧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와 기기를 압수해서 포렌식하는 방법. 둘 다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추진되는 게 보이는데 뒤에 거는 지금 풍문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조작이 여러 첨단 회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제일 뒷단에서 있는 거물이 오바마 행정부 때 국토안보부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운송안보국 국장을 지냈고, 그 후에 스마트매틱이라는 문제 회사의 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인수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피터 넷벤저라는 전직, 그러니까 퇴역 해군 장성입니다. 이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스마트매틱은 이 그 전자개표기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하는 시콰이어란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 다음에 그 시콰이어의 지재권을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방식들을 도미니언에 제공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스마트매틱은. 그러니까 스마트매틱은 도미니언과 관계가 깊어요. 도미니언은 뿌리는 베네수엘라, 쿠바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캐나다 회사이며 개표기 등 앞단 전문이고요. 처음에 이 마두로 차베스가 선거 조작을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맨 땅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이어볼드 닉스도르프라는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틀이라는 회사는 파산한 스페인 회사인데 파산할 무렵에 파라곤 그룹이라는 상당히 베일에 쌓인 매출 약 1조 5천억, 2조쯤 하는 회사에 합병이 됐고요. 여기서는 서버를 운영하고 사이틀 본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고요. 서버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운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이 다 서로 잘 통해요. 보면 스마트매틱스가 이제 그 실제 이 피터 넷벤저는 이제 월급쟁이 회장을 데려다 놓은 거고, 실제 거물 회장은 누구냐? 영국의 귀족입니다. 마크 브라운 경인데 여기 사진의 왼쪽입니다. 사진의 오른쪽은 잘 아시겠죠?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 이 스마트매틱의 실제 대표인데 이 마크 브라운은 또한 소로스의 개방사회재단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의 이사입니다.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은 미국에서 좀 괜찮은 이른바 소위 진보, 이른바 소위 좌파 운동을 한다, NGO를 한다 그럴 때
여기 가서 돈 타내는 데입니다. 돈 어마무시하게 뿌립니다. 1년에 수천억 이렇게 뿌리는 데입니다. 이번 선거를 한 2달 앞두고는 그게 뭐였나 저기 뭐야 그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2억 달러인가 현금 뿌렸어요. 그냥 그 선거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천억씩 뿌리는데요. 여기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 개방사회재단. 그러니까 결국 소로스랑 같이 노는 정말 글로벌리스트 탑 클래스의 사람이 막 브라운이고 그 막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스마트매틱의 실제 오너인데 이 스마트매틱의 실제 회사가 아까 도미니언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매틱의 이제 얼굴 마담 혹은 뭐 이제 그 월급쟁이 얼굴 마담이 피터 넷펜저라는 아마도 해군 정보계통 출신이겠죠. 이런 자가 연결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 서버를 프랑크푸르트에서 운영하다가 육군 특수부대의 서버를 압수수색 당했다라고 전해지는 그 사이틀이란 회사는 경영이 형편없어진 다음에 파라곤 그룹에 인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곤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족보가 안 나와요. 저도 보통 구글로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배후에 뭐가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단지 어떤 그 사업체들한테 이렇게 비즈니스 이런 사업용 소프트웨어 납품해주고 서비스해주고 그런 회사로만 나와요. 근데 저도 뭐 IT 기업을 해봤지만 사업용 소프트웨어 납품해서 돈 많이 못 봅니다. 그거 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매출이 한 1조 5천억 2조 정도 되고요. 급속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군가 큰 손이 배후에서 고객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에 대해서는 보통 회사들은요. 우리 회사는 고객이 이러이러한 뭐 날리는 데입니다. 뭐 파이저가 우리 고객이고 뭐 현대자동차가 고객이고 삼성자동차가 고객이고 그래서 사이트 가 보면 쫙 나오잖아요. 고객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국제적으로 막 이 설립을 돌려가지고 해서 여기가 전체 그룹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세계 한 3, 40개국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저 느낌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 회사 파라곤 그룹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오너가 어디고 핵심 고객이 어딘지 그 사이트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대단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글쎄요. 매출 한 2조 1조 5천억 가지고 10,000명 운영한다. 운영은 안 나오죠. 운영비 안 나옵니다. 30개국에 걸쳐서 10,000명. 그래봐야 한 명당 한 1억 한 2억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즈니스 솔루션들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파라곤 그룹의 무슨 비즈니스 솔루션 뭐 자체에서 바닥서부터 만든 거 못 봤거든요. 남의 거 받아가지고 팔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러니까 맨 땅에서 경쟁하는 그런 환경이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EDS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서비스인가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세계적인 회사죠. 근데 그 회사는 보면은 왜 세계적인 회사가 되나 딱 들여다보면 GM 자동차 GM사의 정보 시스템을 통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SDS 뭐 이런 회사들 삼성 SDS 거기 뭘로 기본 돈을 버냐? 정부 매출에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 데들은 정부 매출은 굉장히 짜다고요. 그 단가가 삼성그룹 전체의 정보 처리를 하면서 크잖아요.
일종의 SI라 그러죠.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SI 회사. 이거 아마 파라곤 그룹도 특정 분야의 SI를 하는 데고 또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AS를 해주는 데인데 고객 서포트를 기업 상대로 이런 거는 보면 SDS는 뒤에 삼성이 있고 요새는 뭐 쭈그러들었지만 EDS는 뒤에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가 있었듯이 뒷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근데 뒷단이 어딘지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으스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가 이제 사이트를 운영해서 했는데 만약 이 회사가 이를 소로스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뒷배를 혹은 둘 다 합쳐서 뒷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주장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뒷배가 어딘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 최고의 명예훼손 변호사 린 우드가 이제 이번에 트럼프 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린 우드는 이 형사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관계돼 가지고 저 살인자의 뭐 동생이야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서 인격 살인을 그 동생에 대해서 막 저지르고 이럴 때 혹은 살인 혐의 상태인데 막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진짜 살인자라고 막 못을 박아서 사람을 인격 살인했는데 나중에 혐의를 벗었을 때 이 명예훼손에서 돈 받아내고 명예 회복시켜주고 하는데 미국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이 린 우드가 이제 성사시킨 최근 건이 유명한 게 니콜라스 샌드맨 사건이죠. 여기 이제 조그만 사진에 보면 빨간 모자 쓴 이 학생이고 그 앞에서 막 떠드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아주머니는 저 흑인 아주머니일 거예요. 인디안 아니면 인디안 그때 인디안 쪽에서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 인디안 쪽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두 집회가 오버래핑 된 거예요. 2019년 1월 달에. 그런데 이 비디오랑 사진을 앞뒤를 다 잘라내고서 요 고등학생이 샌드맨이 이 이른바 진보적 주장을 하는 이 아메리칸 인디안 그 원주민 할머니를 조롱했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게 살해 위협을 받고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을 뻔하고 그랬어요. 이게 카톨릭 학교인데 여기 이 학생은 왜 갔냐면 그때 거기 가서 저거 하려고 간 거예요. 카톨릭계 고등학교니까 낙태 반대 시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거의 진짜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니콜라스 샌드맨이 받아가서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천문학적 위자료를 받아내죠. 아마 수백억 받아냈을 거예요. 이 린 우드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아래쪽인데 제가 이 트윗은 이제 남의 거를 리트윗하면서 날린 거예요. 근데 남의 거는 뭐라고 돼 있는 거냐? 미 육군 특수부대가 프랑크푸르트 사이틀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표 조작에 관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남의 트윗인데 그걸 린 우드가 리트윗을 하면서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냐. 바이든과 그 일당은 오늘 밤 잘 자려나? 바이든은 사이틀 이름도 모를 테니까 잘 자겠지. 치매니까. 그런데 일당들은 사이틀과 이를 인수한 파라곤 그룹을 잘 알 텐데 그러니까 파라곤을 언급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파라곤의 배우가 누구다라고는 못을 안 찍는데 아마 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는 파라곤 뒤에 중국이 있어 혹은 파라곤 뒤에 뭐 소로스가 있어 혹은 파라곤 뒤에 누가 있어 이런 소문이 파다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파라곤 그룹입니다.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이게 파라곤 그룹에서 나가 있는 사이틀이 파라곤 그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타고 사이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투표에 관한 서버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버단이랑 맞물리는 앞단의 기기로는 이제 전자개표기 같은 기기 이런 것들은 도미니언이 팔고 있는 거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살피기로 하고요. 우선 잠시 세넷 탈출 자율구동료 말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다 같이 어려울 때인데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넷 탈출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상대인데 이거를 대항해서 이제 부정선거 진상규명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진영을 보면 이게 정치투쟁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및 그의 캠프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변인은 시드니 파월 여성 법조인, 거물 법조인.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법무부와 FBI, CIA는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드릴게요. CIA가 이게 요번에 문제의 산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아까 거기가 CIA 시설이라는 얘기가 지금 트위터나 혹은 인베스티거티브 저널 그러니까 탐사보도 인터넷 저널에 파다하게 돕니다. 그다음에 국토방위부의 선거지도국 그러니까 일렉션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제일 공식적으로는 제일 앞장서야 될 조직인데 제외된 정도가 아니라 최근 5명이가 해고됐어요. 국장까지 해서. 이게 왜 그러면 이 자들이 11월 12일 날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러졌다. 이러고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 사람들 중에 용감히 나서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주지사 중에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주지사들 중에는 조지아 주지사, 아리조나 주지사, 문의는 공화당인데 실제 하는 짓은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화당 중에 이제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맥케인이나 부시 인맥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떨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등짝에 칼을 찌릅니다. 주의회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제대로 움직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유지들이고 주지사랑 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원의원, 하원 의원 중에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상원의원 중에 아이오와 출신인가 어디 사람 하나가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믿고 바이든한테 이 사람이 상원 그러니까 정보위 소속인데 인텔 브리핑 그러니까 이 상원 정보위의 내밀한 정보를 브리핑하겠다 자기는 그 브리핑을 서두르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저께 번복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공화당 주류가 싸움이 제대로 붙어가니까 이제 트럼프 쪽으로 결집이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자유시민 민초들 엄청 조직돼 있죠. 제가 세네탈출에서 말씀드렸듯이 템포는 금주부터 본격화됩니다. 금주부터 본격화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엄청난 자료와 정보 제공, 그다음에 내부 고발, 증언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딱 그 모양새를 갖춰서 들이밀어야 되니까 금주부터 본격화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진영이 정식으로 제대로 풀 버전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는 딱 하나, 펜실베니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풀 버전도 아니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송에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펜실베니아에 해놓은 건 뭐냐면은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들어온 우편 투표는 계산해서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 놔서 그것에 따라서 연방법원이 결국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줬냐면 11월 3일 오후 8시에 들어온 건 따로 모아놔라라고 판결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쪽 진영의 손을 들어주면 11월 3일까지 오후 8시 거를 버려버리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이기죠. 아주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하버드 법대에 이른바 좌파, 이른바 진보 진영의 거물 법률학자 더쇼비츠는 펜실베니아 여관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최근에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건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쪽에서 다른 주는 아직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놓기 위해서 가볍게 소를 제기해 놨을 뿐이지 이거를 제대로 뒤에 덩치를 갖다 붙이질 않았어요. 이게 이제 덩치가 가져다 붙는 게 이번 주 말 내주 초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밀듯이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요. 또 엄청난 수의 위중처벌 감수 조건부 진술서. 우리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앞에 가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면 위증, 법원에 가서 진술할 때 거짓말하면 위증. 근데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거짓말해? 괜찮아. 경찰에 가서 진술할 때 거짓말해? 괜찮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없다고요. 그런 게 우리는. 근데 얘들은 이게 있어요. 위증처벌 감수 조건부 진술서, 스원 어피다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증처벌 감수 조건부 진술서를 쓰는 시민들 또 내부 고발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 새벽일 텐데 미시간 웨인 카운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인 카운티는 디트로이트의 일부입니다. 디트로이트는 그 문 닫아 걸고서 창문에다가 막고서 다 쫓아낸대요. 쫓아내고서 개표한대요. 거긴 저기 공화당 참관인들. 거기 일부인데 미시간 웨인 카운티에 재검표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얘들이 일렉션 캔버서들이 웨인 카운티 일렉션 캔버서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한 6, 7만 표 되는데 통째로 버려라. 이게 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웨인 카운티가. 예를 들면 명확한 게 일단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그 센서스 하면서 추정되는 유권자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5만이었다. 근데 투표자가 16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통째로 버려라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게 웨인 카운티 재검표 감사위가 그걸 했다 그러더라도 통째로 버릴 거 말 건지는 웨인 카운티에서 결정을 못하고 결국 미시간 주 차원에서의 재검표 감사위, 그러니까 스테이트 캔버서들이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미시간은 어떻게 되냐? 트위터에 떠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미시간 주 의회가 선출인단 명부를 작성해서 연방에 보냅니다. 버리면 주 의회가. 근데 주 의회가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오늘 트럼프 큰 승리 얻은 거예요. 이게 모양새가 좋잖아요. 다짜고짜 연방 가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현장에서부터 엎어지는 게 훨씬 모양새가 좋거든요. 또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그래서 네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바다 클라크 카운티에서는요. 이 커미셔너라 그러면 아마 이게 경찰서장일 겁니다. 커미셔너를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경쟁이 붙었는데 이게 다 민주계예요. 네바다가 민주 쪽이 강했던 데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건 공천을 안 받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계 A 인사, 민주계 B 인사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둘이 표를 세다 보니까 여기도 16만 표 갖다 버려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카운티 뭐 전체가 다 표가 망그러져 있어서 뭐 서명, 뭐 봉투, 뭐 난리법석이 아니어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선출 불가능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운 밸럿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있으면 맨 위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뭐 네바다가 이번에 상원 의원 안 했죠. 그 다음에 하원 의원, 그 다음에는 주 의원, 주 상원 의원, 주 하원 의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맨 아래쯤 가서 웨인 카운티 경찰서장 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거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갖다 버린 이유가 뭐냐? 투표 자체가 엉터리네. 그러면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되잖아.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바다 같은 경우 이렇게 갖다 버리면 네바다 주의회 갈 텐데 네바다 주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렉터 뽑아도 트럼프는 유리한 거 없죠. 그렇게만 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나
표가 엉터리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표가 엉터리다라는 게 밝혀져서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가 있죠. 야, 그러니까 그 부정이 저질러진 게 민주당 쪽에서 저질러졌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주의회로 보내서 또 주의회가 또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또 민주당 저기 대통령 후보 뽑는 그 일렉터 뽑아 이건 뭔가 언페어해 하고 또 그게 싸움이 될 거라고요 이게. 또 그 싸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야 이게 표를 갖다 버릴 정도로 막 이런 사건이 네바다에서 발생하고 미시간에서 발생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한 10대 개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야 이거 부정이 있었구나 대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뉴햄셔의 작은 카운티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다시 해보니까 트럼프 쪽으로 계상되지 않은 표가 자꾸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와? 투표자의 5%쯤 나와요. 이게 뭐야? 왜 여기에 왜 컴퓨터에는 왜 이게 계상이 안 돼 있지? 우리가 세보니까 예를 들어서 5,800표가 나오는데 왜 여기는 5,200표야?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뉴햄셔 쪽은 카운티 셀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야, 이거 어마무시한 싸움인데 과연 트럼프가 이거 뒤집을 수 있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로 1, 경로 2가 있겠죠. 경로 1은 뭐냐면 12월 초까지 일단 현물 포렌식으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하나 더 뭐 이 정도를 38석 이상 뒤집으면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을 가야 되는데 지금 233이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38석 뒤집으면 232죠. 232. 38석 되면은 270 되는 거죠. 그러거나 그렇게 되면 나머지 그럼 아까 토탈 남은 게 79였잖아요. 그럼 38석 이상 뒤집거나 혹은 나머지 그런 경우에는 41석 이하가 뭐 41석 이하를 40석이든 41에 39든 물론 이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씩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효 처리되거나 혹은 바이든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270 넘겨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14일 선출인단 구성으로 당선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거고. 경로 2는 뭐냐면 나머지 79석 중에 35석 이하에 대해서는 뒤집거나 지거나 하는 상황이지만 44석 이상이 무효 처리되면 트럼프도 못 먹고 바이든도 못 먹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1월 3일 날 새로 구성되는 하원에서 1월 3일과 1월 19일 사이에 1월 20일이 헌법에 박혀 있는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 사이에 하원 대표단에서 당선되죠. 이때 하원 대표단은 수정헌법 12조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각 주별로 주가 50개죠. 공화민주 연방하원이 모여서 거기서 대표를 한 명씩 뽑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 구성되는 하원에서는 최소 공화 쪽이 31개 주에서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원 대표단을 하면 트럼프 쪽이 최소 31석, 바이든 쪽이 최소 19석이 돼가지고 하원이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부정선거 수사 처벌이 있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은 각 주에서 무효 처리시키거나 뒤집는 캠페인을 계속 벌려가면서 한편으로는 표 계속 재검표하고 서명 대조하고 봉투의 서명과 선거인 등록 명부의 서명 대조하고 지금 조지아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압력 무작위 들어갑니다. 조지아 문희는 공화당 주지사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뺀질거리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조나도 문희는 공화당인데 그럼 반 트럼프 성향이어 갖고 주지사가 거기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죠. 표 재검표하고 그러니까 현물 포렌식은 포렌식대로 가고 또 이 사이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그 사이버 포렌식은 사이버 포렌식대로 가고 이러면서
이걸 뒤집거나 무효화시키거나 뒤집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그걸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자, 어려운 싸움이죠. 상대방이 엄청나니까.